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이 고금리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볼 때 이 경제 펀더멘탈이 더 유지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1년에 2번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고서에 보면 이 한계기업이라고 하죠. 이게 재작년 코로나 전에도요, 대기업은 뭐 한 15%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이 한 40%대였어요. 아시지만 우리나라 법인 기업체들 중에 고용 인구 수의 비중이 90%가 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뭐 200명 되는데도 다 중소기업이거든요. 우리가 분류할 때. 그럼 90%의 우리 직장인 샐러리맨들이 있는 곳이 이제 중소기업인데, 놀라운 보고서예요. 55.1%가 한계기업입니다. 이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1, 2년째. 이게 비율이 늘어났어요. 재작년에 44%인데 지금 55%예요. 이건 놀랍죠. 그런데 보도에서 많이 안 다루잖아요. 그럼 이것이 과연 그러면 회복될 것인가? 회복되려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회복되려면 잘 팔려야 되잖아요. 팔려야 되는데 지금 아시잖아요. 가계부채가 급격하다 보니까 소비가 지금 감소하는 게 지금 드문드문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쉽게 회복 못 하거든요. 제가 그림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23년도에 나온 그림인데요. 이 가계소비 추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나와요. 이 그림 보시면 2019년, 20년 이때 쭉 꺼져서 한 95 갑니다. 소비가. 그러니까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회복을 하려고 2022년도에 코로나 끝나고서 막 활동하고 살아나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103까지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어져서 차근차근히 가면 정상인데 꺾입니다. 꺾이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림이 보이시죠? 1년, 2년이 돼가는데 이게 계속 유지 중입니다. 가계 소비 총액이 늘질 않아요. 도리어 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드문드문 주니까. 그러면 이게 재정을 투입해도 이게 이 정도인데, 그럼 지금 재정 정책도 최근에 예산의 80%를 지금 상반기에 다 쏟아놨거든요. 뒤에 받칠 힘이 좀 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가계 소비가 준다는 얘기는 능력이 저하됐다는 얘기고, 저하됐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한계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팔 수 있는 대상이 점점 준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어지는 순서는 뻔하잖아요. 그것이 다행히 우리는 급하게 안 오고, 다행히 이제 일본이 버블 터질 때보다 금융 툴이 지금 많잖아요. 어떤 정부나. 이게 보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각도면에서 막고는 있지만 이 대세를 막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부동산 가격에는 큰 하방 압력이 되거든요. 기업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처분해야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일본보다 더 심하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보다 대출 담보에 대해서 대출 담보가 100이라 그러면 105, 110%까지 해줬어요. 네. 대한민국은 다행히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때도 100%에서 멈췄어요. 조금 낮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또 들어와서 또 좀 DSR, DTI 좀 많이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일본보다는 그게 덜해요. 덜하지만 총량에서 지금 일본 수준보다 높아졌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 부동산이 더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아바타 수준이다. 다만 나타나는 형태가 일본처럼 한 방이 아니라 우리는 짜그맣게 어퍼컷 한 방 큰 게 아니라 잽을 두드려 맞는 것 같다 할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뭐 그런 양상으로 시장에 펼쳐지지 않을. 그러니까 일본식인데 스타일은 다른 거죠. 일본이 가는 길을 가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그림에서 이게 이제 글로벌 골드만삭스에서 2022년도 가을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 인구 감소 문제나 저출산 문제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그림 보시면 최근에 피크 코리아라고 일본 M1 경제지라고 그 기자가 이제 약간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피크 코리아 그 단어만 들어와가지고 뭐 한국이 이제 끝이 났다, 끝물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들었는데 잠깐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면 아시잖아요. 전 세계 어떤 금융의 큰 손이기도 하고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 중에 이제 한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1980년대라고 돼 있죠. 미국 1등, 2등이 누구예요? 일본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차이나, 캐나다, 아르헨티나 쭉 가다가 한국은 없어요. 80년대. 15위까지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에 한국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어디가 12위에 올라가요. 2000년대 올라가고 2008년 글로벌 금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G20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뭐 G20에 막 가고 주체국이 되다 보니까 마치 G10인 것처럼 무역량만 많지 실제 G10인지 아닌지 몰랐잖아요. 근데 여기는 냉정해 보니까 보시면 어때요? 12 찍었어요. 그럼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잘 이렇게 활동하고 막 이렇게 좀 외부 성과 한류까지 겹치니까 2022년의 순위를 보세요. 여전히 12위입니다. 유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 규모예요. 발전하는 빅클럽의 빅적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유지를 했어요. 재작년까지죠. 차이나 저펜인데 차이나가 1등, 2등으로 올라가요. 저펜을 제끼고. 그리고 인도가 떠요. 흐름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들은 그대로 거의 남아있어요. 그리고 브라질이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으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스페인이 뭐 망한 나라처럼 얘기하잖아요. 스페인은 예전에 강국이었잖아요. 스페인이 올라옵니다. 15위로. 우리가 12위인데 그리고 멕시코가 14위로 올라오고 중요한 건 2050년 그림입니다. 50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한국이 사라졌습니다. 슬프게도 한국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한국은 2022년이 피크였던 겁니다. 부동산 피크였던 것처럼. 경제 규모가 쫄아든다는 얘기인데 확장성에서 그죠? 일본도 우리처럼 내려옵니다. 일본은 그나마 3위였던 게 6위로 내려와요. 그럼 우리는 10위였으니까 3위, 6위니까 15위, 16위가 이 그래프 안 나오죠. 16위, 17위 된 거예요. 우리가 우습게 알던 인도네시아가 우리 위에 뜨기 시작하고 4위로 올라가고 시장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이게 원인이 집값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조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버티기도 힘들어요. 일본은 준기축통화잖아요. 그 바스켓에 들어있는 통화예요. 우리는 거기도 못 들어있어요. 통화의 가치에 어떤 펀더멘탈이 약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맥켄지 보고서가 하나 나왔잖아요. 10년 전에 맥켄지 보고서가 한국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10년 전이면 언제예요? 2012, 13년도에 막 부동산 꺼질 때. 그때 뭐라 하냐면 인구 구조나 이런 걸 다 체크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국은 지금 개구리를 삶으면 가잖아요. 그 냄비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지금 한국이다 그랬어요. 그런 향상이다. 빨리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이미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에 어떤 문제가 있던 거고. 그런데 최근에 맥킨지 코리아 대표가 있어요. 그 보고서를 이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양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기분 나쁩니다. 나쁜데 한국의 그 냄비에 있던 개구리가 반쯤 익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익어서 터지면 터지는 겁니다. 그럼 맥킨지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골드만삭스 보여드린 그래프에서도 한국은 없어지고 우리의 지금 상황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때인데 우리는 PF를 구조개혁을 안 하고 IMF도 구조개혁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정부가 주면 정책이 좀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PF를 살리기 위한 명분은 좋은데 경중을 잘 따져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금리 어떤 부분이 엉키면서. 그래서 일본보다는 강하게 어떤 쇼크가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가는 길은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들이 또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 5월에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일면에 나왔습니다. 한국, 일본과 너무 닮아. 일면에. 그러면서 뒤에다 하나 붙인 게 뭐냐면 그런데 한국은 전세 대출도 많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기사들이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너무 막연하게 부동산 시장을 뭐 강남 이러면서 더 오래 갈 거다. 이런 거는 조금 지금은 잠시 시장을 돌아보고 관망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집값의 트리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일단 자영업자분들의 연체율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하시는 카드 연체. 이 카드 대란 사태가 좀 터지면서 또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 카드 대란이 단순히 소비 부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전하고 좀 틀립니다. 30대, 40대들이 신용대출 적극 활용해가지고 갭투자한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카드 연체율이 급증하는 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카드사의 자본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연계되는 제2금융기관도 다 이게 저 지분 구조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계된 대출기관들이 또 PF 현장에 들어간 어떤 손해 예상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카드에서 살살 터지면서 PF 현장에서 서울은 그나마 버티겠지만 수도권에서까지 만약에 PF 부실이 미분양 같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저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좀 두세 달 이어지기 시작하면 심리는 극도로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전혀 예상치 못한 데죠. 카드 대출 연체된 게 뭐 어쨌다고 부동산을 무슨 관계가 이럴 텐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는 소비 패턴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신용대출은 좀 줄고 있거든요. 네. 줄고 있다는 얘기는 신용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집에 대한 뭐 전세돈을 내준다든지 뭐 월세를 내든지 전세대출 이자를 내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되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게 천천히 어느 시점에는 전세보증금이나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될 때 동시에 이 얘기는 뭐예요?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얘기니까. 그러면 PF 현장도 더 돌아갈 일이 없죠. 정부가 정말 투기 정책을 쓰지 않느라. 그것도 그때뿐이잖아요. 이어질 수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딱 나왔을 때 언론들이 한순간에 이거 위험하다라고 쓸 때 그때 소비자들, 시장 참여자인 소비자들이 손을 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의 정책이 이제 안 먹히는 때가 오겠죠. 출발은 되게 단순한데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고 해외 보도들과 이런 게 겹쳐질 때.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렵지만 금리 또 엉뚱한 얘기 같지만 금리 지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정리될 게 빨리 정리되잖아요. 네. 그 충격이 60이라고 치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리스크나 트리거가 등장을 해가지고 터질 때는 제가 볼 땐 두세 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한 방에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구조개혁이 지금 2년째인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로만 하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 현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현장이 PF 현장이 있어요. 레고랜드가 터져가지고 그때 금리가 15%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한 10% 됩니다. 신용등급 A에서 A 트리플에서 A까지는 한 4%, 5%면 충분한데 딱 B 트리플로 가기 시작하면은 10%입니다, 기본이. 근데 B 트리플 이하 업체가 8, 90%예요. 근데 지금 10%예요, 10%. 높으면 14%까지 가고. 운이 좋으면 8% 쓰고 이렇거든요. 그럼 2년이 흘렀잖아요. 2년이 흘렀으면 최소 16%에서 20 몇 프로씩 다 지금 손실 본 거예요. 그런 PF 사업장에 수익률이 보통 10에서 20%까지 봅니다. 그럼 이미 손실은 다 정리된 거예요. 시행자는 턴 거죠. 그럼 대출 기간은 회수하면 되는데 PF 부실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조금 더 연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집값을 받쳐줘서 분양가가 분양될 수 있는 가격으로 정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시장에서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올린 것도 힘을 못 쓰잖아요. 부채만 더 쌓이고. 이거 터지면 어떻게 돼요? 돈의 동맥경화 현상이 순간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트리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저는 이제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당국자라고 생각하면 총체적 난국이다. 그래서 됐다. 그냥 서울하고 마용성 강남 상공을 살리고 나머지는 죽든 말든 뭐 또 나라가 망하진 않으니까 이런 생각, 이런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서 조금 어떤 일로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땅값이 있고 공사비가 있고 이윤이 있죠. 이게 이제 움직여야 되고 이 가격을 분양가잖아요. 분양가를 시장에서 사줄 때는 이게 통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남 상구라는 이 일대의 분양가 수준이 아시겠지만 지금 시세보다 낮습니다. 분상제가 있어서. 근데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은 분양가가 더 높습니다. 광명시가 한때 분양가가 기존 시세 확 넘어가지고 막 바람 불 때 올라간 것 같지만 다 꺼졌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사비가 자꾸 뭐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전체 볼륨에서 그러면 아까 공사비가 50이라고 그랬고 토지비가 5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윤 빼고 5대5라고 하면
이 공사비 중에 지금 말씀하신 올라간 거는 뭐냐면 인건비는 조금 올랐고요. 우리가 많이 듣던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최근 한 6개월, 1년 사이에 철근 가격, 콘크리트 가격이 다 내려왔습니다. 아주 안 맞는 얘기라고 해서 언론들이 참 문제인 게 철근하고 콘크리트 가격이 내려왔다는 기사를 갖다가 3, 4개월 전부터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좀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가 이 건설 회사의 어떤 영업부 역할을 하는 느낌이 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어해야죠. 왜 가계부처가 자꾸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분양이 됩니다. 서울은. 왜? 지금 쉽게 말하면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이 됐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리진 않을 겁니다. 거주해서 착실하게 살려는 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특히 상공사원들이 이쪽에 지금 약간 해박해지셔가지고 또 스마트하다 보니까 5060보다 더 빨라요. 근데 그 수요가 꽤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3040의 주택 매입 비율이 50, 60, 70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누가 돈이 더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60%, 70%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투기성 투자 내 집 마련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공사비 인건비 올라서 분양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비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사비 중에서 직접 공사비하고 간접 공사비가 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는 직접 공사비예요. 그러면 전체 포션을 따지면 25%잖아요. 25%에 50%면 10% 오른 거예요. 지금 분양가 10% 올랐습니까? 20, 30%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언론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국토부가 방치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이렇게 내렸다. 이 건설업체들 너무 건설원가 높이지 마라.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품 꺼지겠죠?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올라니까 분양가를 높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주민 입장에서. 왜? 부담을 줄이려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격이 분양이 돼야 말이죠.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지방이잖아요. 수도권도 50% 지금 미분양입니다. 수도권은 만만한 거 아닙니다. 서울만 지금 미분양 비율이 지금 적은 거예요. 지금 서울 지금 미분양한 거 아직도 팔고 있거든요. 동작국동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대박 났다가 미분양 나가지고 계속 몇 차까지 모았는데도 안 팔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분명히 거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몇백 대 1이라고 했는데 물건이 쉬운 말로 날아다녀요. 그죠? 시세보다 높으니까.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분양가 수준이 왔다. 더 올라가기에는 버겁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올려가지고 서초 강남 외에 강북이나 동작이라고 하는 표현 맞지만 강남 상구를 제외하고 서울의 타 지역에서 분양가를 좀 세게 갔다가 미분양 딱 터지는 순간이 우리 상승론자들의 환상이 좀 약간 깨지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역시 이 분양가는 허수였어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2년 전만 되돌아봅시다. 둔촌주공 10억, 13억 분양할 때 너무 비싸다 그랬잖아요. 미분양 난다고. 근데 이게 지금 18억입니다. 설명이 되나요? 투기 요인이 없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지금 주택가격이 정상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또 스트레스 DSR 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이거를 7월 1일 날 시행하려고 하다가 또 2달 연기한 거 아니에요. 연기하다 보니까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반영해서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또 지방의 부자들이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그래서 서울의 중심지 같은 경우가 집값이 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또 언론에서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기사 이런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값이 지금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값 상승은 저는 정책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하는 거는 미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PF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풀고 있고 정부에서는 PF 문제를 정리를 하는데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죠. 근데 이제 PF 문제는 사실 진작에 터졌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PF 문제가 큰 우리 부동산 시장에 큰 핵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PF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PF를 제대로 정부에서 정리를 해 나가면 무너지는 건설사가 많이 생기죠. 뭐 지금도 뭐 건설사가 뭐 몇 개씩 무너지고 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전체 건설사 중에서 한 40%가 무너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PF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PF 문제를 연착륙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PF 문제는 사실은 좀 늦었어요. 대응이. 진작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방치해 온 게 아닌가. 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다가 또 시기를 놓친 감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안 내리니까 또 안 내리기로 뭐 했다. 오히려 올린다는 말도 있다. 이러니까 오히려 PF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정책적으로 해결 방법이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건전한 건설사들은 많아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돼요. 건전한 건설사는 정부의 정책으로 자금 지원도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40% 정도의 건설사들은 PF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데가 많아요. 거의 40% 정도가.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좀 아픔이 있더라도 무너질 때는 무너지게 놔두는 것도 막 7, 80%, 90% 안고 가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한 건설사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은 아픔을 겪어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건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거로 봅니다. 특히 뭐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들이 심각하죠.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사들이 부도 직전인데, 근데 그런 건설사들이 이제 부도를 면하려면 정부의 정책뿐이 없어요. 그 분양이 또 되든가 아니면 기준금리가 또 갑자기 내려가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방의 건설사들도 정부 정책만 계속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대출을 더 해준다든가 대출금을 더 연장해준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지원, 또 기준금리가 언젠가 내리는가 학수고대하고 이런 것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 특히 그 미분양되는 주택은 미분양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물건도 안 팔리면 가격을 내려서 싸게 파는데 부동산이라고 해서 안 팔리면 싸게 하면 팔리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맞게 금액을 내리면 팔리는데 적자를 보니까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 정부 정책 지원만 기다리는 거죠. 싸게 팔아도 되잖아요. 분양될 수 있는 금액까지 내려가지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정부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다든가 또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또 호황이 올 걸로 기다리고 있는 거는 그건 앞으로 그런 호황이 오지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오지 않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건설사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프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값 상승의 또 주요한 한 원인이 전세가거든요. 전세값이 지금 상승하잖아요. 전세값이 상승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큰 저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는 거 아니에요. 청년 지원 같은 경우는 90%까지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 여력이 없는 분들한테 전세를 살게 만들어 주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고 전세자금 대출이 늘고,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더 많이 느는 거죠. 또 전세 수요가 더 많이 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빌라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빌라에 전세를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 전세 살던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몰려오고,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게 전세자금 대출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죠. 전세값이 오르면 나중에 아파트 값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세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나중에 아파트 값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펴는 건 다 일리는 있어요. 이제 건설사가 무너지면 또 실업자가 과도하게 생기고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또 돈을 푸는 것도 집값이 또 하락하면, 사실은 2022년도에 30% 아파트 값이 하락했을 때 정부에서는 바짝 긴장했거든요. 부동산 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도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국제 경제 질서를 잘 봐야 돼요.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그런데 지금 국제 관계를 보면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어렵게 돼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번에 미국 대선 때문에 기준금리를 뭐 내린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내린다고 하더라도 대선이 끝나면 미국도 지금 대선 때문에 통화량 증가가 엄청나요. 돈 풀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대선 때문에. 대선이 끝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물가 상승이 또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그때 되면 또 금리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대선이 끝나면 물가가 상승하고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을 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 경제 질서를 봐야 돼요. 미국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전 세계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만일에 내린다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예고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경기 침체가 예견되어 있지 않고는 기준금리를 안 내리거든요. 지금 유럽이 기준금리를 조금씩 내리잖아요. 그거는 유럽이 경기 침체가 예고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도 만일에 기준금리를 지금 내렸다. 0.25 내렸다. 아니면 0.5 내렸다. 그러면 미국도 심각한 사태가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런 걸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안 내리거든요.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은 경기 자체는 좋아지잖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전 세계의 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실업률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제 뭐 내일 이제 발표될 것 같은데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말도 있어요. 만일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예고된다면 기준금리를 9월 달에라도 내리겠죠. 그거는 금융금리를 내리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대선까지는 무주택자분들이 집 사는 걸 좀 자제해야 되고 미국 대선 끝나고 안개 속이에요. 어떤 현상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고 오히려 금리를 올릴 요인들만 자꾸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그동안에 PF 구조조정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건설사들이 이제 어려움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PF를 붙잡고 있는 이유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내린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고금리는 유지할 거예요. 조금뿐이 못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히려 올릴 수 있는 요인도 점점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많아진다는 거. 지금 이제 아파트 미분양이 많이 늘고 있죠. 근데 지방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요. 뭐 서울도 미분양이 일부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 또 경기도도 이제 미분양이 생기고 있고 지방도 생기고 있는데 현재 미분양이 한 정부 발표로는 한 7만 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10만 건이 훨씬 넘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분양 그 통계도 마찬가지로 건설사가 그 보고한 거 가지고 통계를 잡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만 건이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미분양이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계속 늘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미분양이 된다는 건 뭐예요? 건설사가 부도난다는 거거든요. 분양이 안 되면 돈 회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은 그거예요. 금리를 내려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미분양이 방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 중심지만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또 서울도 같은 서울끼리도 또 어디는 살아나고 어디는 또 오히려 떨어지는 데도 있어서 같은 서울이라도. 그래서 중심지만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 비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건설회사들은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국제경제 질서가 기준금리가 내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금리가 지금까지 계속 안 내리고 또 내린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은 점점점 초조해지고 또 분야 부도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근데 이제 미분양을 감소시키려면 사실은 시장 원리에 따르면 돼요. 미분양을 감소시키려면 분양가를 낮추면 돼요. 근데 낮추기 어려운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나중에 분양가를 다운시키면.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지방의 어떤 아파트는 분양을 낮춰서 분양하니까 기존에 분양받았던 분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결국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를 유발시키려면 분양가를 다운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다운시키느냐. 수요가 올 때까지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올 때까지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면 분양은 돼요. 분양가를 자꾸 낮추는데 분양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회사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분양가를 안 낮추고 있는 거고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다. 또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거 보니까 지방까지 확산될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안 낮추고 버티는 거예요. 또 정부가 설마 우리를 죽이겠느냐? 우리를 살려주겠지. 우리가 죽으면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사회 문제화 될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분양가를 안 내리고. 근데 분양가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안 내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분양가를 낮추면 미분양 문제는 저는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분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분양이 다 되는 데도 있죠. 경쟁률 센 데도 있어요. 결국은 이건 입지죠. 로케이션. 입지에 따라서 입지가 좋은 데는 분양률이 높죠. 그리고 분양이 다 되죠. 또 입지 좋은 데는. 예를 들어 서울의 중심지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분양되면 분양가가 좀 높더라도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되는 지역과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은 입지 문제예요. 그럼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분양가를 낮춰야 되고 입지가 좋은 지역은 오히려 분양가를 좀 더 올려도 분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문제에 따라서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그 로케이션이 좋지 않은 지역 이런 데도 분양가를 높이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되느냐 미분양되는 지역이냐 하는 것은 로케이션 문제예요.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생기니까 아파트를 안 짓게 되죠. 그러면 몇 년 지나면 공급 부족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잖아요. 넘는 상태에서 앞으로 공급도 부족해지지만 수요도 부족해져요.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공급도 부족하지만 수요도 같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공급이 많이 부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공급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처럼 뭐 공공 주택을 만들어낸다든가 공공이 주택 하는데 나서야 돼요. 건설사에 맡기면 안 돼요. 건설사는 영리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면 짓고 이익이 안 생기면 안 짓거든요. 근데 정부가 나서면 이익이 안 생기더라도 집을 짓거든요. 아파트를. 그래서 공공이 나서야 돼요. 가장 그 대표적인 애가 싱가포르잖아요. 싱가포르는 전체 아파트 중에서 공공이 하는 주택이 80%예요. 그리고 럭셔리해요. 굉장히 주택이 좋아요. 우리나라 임대주택처럼 그런 주택이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형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S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토지 임대부 주택 하고 있죠.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건물값만 받는 거예요. 건물값만 받기 때문에 이런 주택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거든요. 싱가포르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최고 중심지의 럭셔리한 주택, 우리나라 잠실에 시그니엘 아파트 있죠. 그 정도 급으로 만들어 놓은 아파트가 분양가가 얼마냐 하면 토지는 국가급이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4억 원에 분양하고 있어요. 럭셔리급.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럭셔리한 지역이고 거기 전망대를 보기 위해서 꼭대기에 올라와서 보는 그건 고층 아파트거든요. 럭셔리급. 그래서 4억 원에 분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 일반 소득자들이 정상적인 소득 가지고 모으면은 한 4년 5년 모으면은 그 정도 분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약간의 대출을 끼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료를 아예 안 받아요. 안 받는 상태고 건물가만 받거든요. 우리도 이제 SH공사에 지금 하는 게 있어요. 토지 임대부 주택. 근데 우리나라는 토지 임대료를 받죠. 근데 건물은 건물값만 받기 때문에 뭐 반값 아파트다 이렇게 우리가 SH공사에서 말하는 것도 봤을 거예요. 실제로 건물값만 받으면 싸요. 건물은 아무리 져도 30평 아파트를 짓는데 평당 1,000만 원 들이면 엄청 잘 질 수 있어요. 그럼 평당 1,000만 원 하면 30평 아파트면 3억이면 짓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를 3억 플러스 알파 해서 4억에 분양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또 이익을 조금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부가 나서면 싸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싼 이유가 뭐예요? 땅을 엄청 비싸게 사니까. 건설사들이 땅을 엄청 비싸게 사니까 지금 뭐 건축비가 내리느니 하더라도 건축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땅값에서 다 반영되는 거예요. 건축비만 따지면 평당 1,000만 원 해도 럭셔리하게 져도 30평이면 3억, 60평이면 6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싱가포르의 이러한 사례를 가져와서 정부가 주택을 짓는데 나서야 앞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펼 때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개입하는 건 하나만 개입하면 돼요.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라. 또 좋은 집을 만들어내라. 공공 분야로. 요것만 정부에서는 하면 되지. 괜히 쓸데없이 대출을 늘려라 줄여라. 스트레스 DSR을 뭐 연기해라. 전세 대출을 뭐 더 해줘라.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해봐야 그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집값을 낮추면 출산율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집값을 낮추면. 그러니까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몇 배 오른 집을 사라. 이게 신생아 특례 대출 아니에요. 금리도 1%대 해주겠다. 싸게 해주겠다. 그런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집값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둬야 출산율도 저는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생겼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라는 게 처음 생긴 게 1958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 종암 아파트가 이제 처음으로 생겨가 5층짜리 아파트지요. 아파트가 생기면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단독주택에 살면 막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춥고 이러는데 아파트 들어가니까 난방도 잘 되고 또 냉방도 잘 되고 또 편리하단 말이에요. 편리해.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생기고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에 살겠다. 아파트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주택의 형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진짜 부자는 가장 높은 부자는 어디 사냐 하면은 단독주택에 살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은 콘도라고 살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굉장히 크지요. 물론 뭐 고급 주택 지역의 단독 주택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또 진짜 부자들, 그러니까 단독 주택보다 더 비싼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초고층 아파트예요. 100층 정도 되는 주택에 사는 분들은 진짜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단독 주택에 사는 분들보다 더 큰 부자예요. 거기는 이제 맨하탄에 한 100층 정도 되는 아파트, 럭셔리하죠. 굉장히. 그리고 비싸요. 거기는 평당 3억에서 5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그거는 왜 진짜 부자들이 왜 거기 사느냐. 거기 사는 이유는 별장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살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아파트를 앞으로 사가지고 집값이 오를 건가 말 거냐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아파트를 생산재로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재로 봐요. 소비재가 뭐예요? 내가 껌을 사가지고 씹고 버린다. 이게 소비재잖아요. 생산자는 나중에 다시 팔 거를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부자들은 나는 그 초고층 아파트를 사가지고 나중에 돈 한 푼 안 받고 버리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일반인들이 껌 씹고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를.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부자죠. 그 재벌보다 더 높은 부자죠. 세계 뭐 몇백조, 몇천조 되는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조 이상 되는 부자들이 맨하탄 그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그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난 사가지고 돈 남기겠다. 그게 아니라 평당 3억이나 5억짜리 사가지고, 거기는 보통 뭐, 제일 싼 집이 뭐 400억, 500억 가고, 아파트가. 물론 평수가 크죠. 또 비싼 집은 2천억까지 가요. 펜트하우스 아파트는. 근데 사가지고 나는 뭐 이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살다가 버리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초고층, 100층 정도 되는 초고층은 나중에 재건축도 사실상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재건축을 하려면은 지금 있는 집값보다 월등히 많은 집값을 들여서 지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재산세 관리비 하면서 한 달에 막 1억 이상 들잖아요. 관리비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저 집을 사가지고 주택을 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분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재로 보는 이런 수요층도 있다.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고 보고 있어요. 1조 이상 되는 분들만 모여 사는 초고층 아파트가 아직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 빼놓고는 소비재로 보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생산재로 봐요. 나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나중에 재건축하면 돈을 얼마나 벌까? 나중에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팔았을 때 과연 남을 것인가 적자 볼 것이냐. 손해볼 것 같으면 안 사죠, 아파트를.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파트는 지금 선호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게 편리함이라고 그러잖아요. 편리함. 물론 단점도 있어요.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돼요. 아파트는 아무리 잘 지어도 층간 소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층간 소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아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짓기가 더 힘들어지죠. 분양이 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든지 간에 지금 적당한 분양가를 가지고 짓기 때문에 층간소음은 항상 있고 사생활 보호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지만 다 편리하잖아요. 살기도 편하고 또 쓰레기 버리기도 편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편리한 거 아니에요. 단독주택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렇게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빌라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데는 저층 빌라 이게 이제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빌라 하면은 아파트보다 사실은 공사비 단가가 좀 싸게 져요. 좀 부실하다는 거죠. 짓는 게 빌라가. 그래서 층간소음도 더 심하고 또 방범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난방에도 문제가 생기고 만일에 빌라를 아파트보다 더 많은 원가를 들여서 짓는다면 빌라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은 전체 빌라는 너무 싸게 져요. 아파트에 비해서 원가를 너무 싸게 들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라고 그럴까? 부실공사까지는 뭐 가지 않겠지만 하여튼 저렴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가 아파트로 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용 역할만 했잖아요. 아파트보다 싸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보니까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전세값이 막 오르다 보니까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오르는 현상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기고 또 방범도 좀 취약하고 편리성도 아파트보다는 좀 떨어지고 또 관리비도 더 많이 나오죠.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좀 적잖아요. 대단지 같은 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빌라가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있어 아파트 값보다 더 쌌죠. 쌌는데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빌라는 살기가 힘들어지는 주택의 유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이러한 빌라도 지금은 굉장히 싸요. 잘 팔리지도 않아요. 경매에 나오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나 저는 이러한 빌라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아파트는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빌라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는 저는 높다고 봐요. 특히 어떤 경우냐면은 빌라 중에서 대지 지분을 보면 대지 지분이 높은 빌라는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봐요. 근데 이런 지금 빌라는 완전히 빌라 포비아 현상이에요. 빌라는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빌라는 무조건 안 사고 안 살려는 현상이 생기는데 저는 빌라는 앞으로 실제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빌라 중에서도 대지 지분이 많은 것 이런 분야를 사는 게 저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근데 빌라가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빌라 포비아 현상이 생기니까 정부에서 오히려 빌라 이런 거를 대규모로 사서 뭐 재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아파트로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 재개발은 굉장히 어려워요. 워낙 주택, 뭐 단독주택이랑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아파트만 자꾸 재건축만 추진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초고정화시키면 나중에 재건축이 불가능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아주 부자 아니고는 불가능한 현상이 생겨요. 뭐 최근에 그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봤잖아요. 3구역 같은데 물론 평수를 늘려가지만 1인당 한 가구당 38억을 추가 분담금을 내는 걸로 신문기사를 봤을 거예요. 물론 뭐 평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던 분들이 38억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부자가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연금만 받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공무원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38억 어떻게 내겠어요. 그런데 지금이 38억이지 나중에 임박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파트 재건축은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고 돈 많은 사람들만 사는 곳만 앞으로 재건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 때문에 아파트를 재건축을 반대할 거예요. 낼 능력이 없으면 반대하죠. 재건축이라는 거는 뭐 소유자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면은 재건축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건축은 앞으로 슬럼화된다는 게 아주 부자들만 살면 재건축이 가능해요. 뭐 집값만큼 돈을 투하하면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38억 내면 되죠. 지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초부자들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경기도권에 저 많은 고층 아파트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슬럼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당 재건축한다 그러죠. 분당도 이제 엄청 고층으로 질 거예요. 지금도 고층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또 소득 수준이 2배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슬럼화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상당한 기간 30년, 40년 이상 흘러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장래가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를 항상 반영하는 거거든요. 30년, 40년까지 예측하면은 뭐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예측된다면 앞으로 여기는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다면 지금처럼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붐은 저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전세는 없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들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사라고 하는 판이 아니거든요. 일단 갭 적은 것부터 찾지 마라. 집값이 오를 동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작년인가요? 역전세란 날 때 역전세는 없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역전세는 없을 것이고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전세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내용이요. 제가 예언을 하거나 예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급 부족 때문이에요. 공급 부족 때문에. 왜냐하면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정부의 대처 방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역전세는 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반대로 공급은 계속 이래도 공급이 안 되고 자꾸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언론 기사에서는 전세 가격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은 해결 방법이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뭐 있어야만 이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도 제가 장기 우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진폭이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2022년, 23년처럼 확 떨어지는 느낌의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거다. 약간 이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은요, 이제부터는 그냥 올라간다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간단한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막 붙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걸 인정하지 않은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또는 관심 없는 분이 더 많을 거죠. 사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전체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부동산 상승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집을 사겠다가 아니라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면 계속 전세 살겠다거든요. 근데 전세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살고 있는 전세 말고 계속해서 뭐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와줘야 되는데 그 나오는 물량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 그것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그동안에 올라가는 그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쳐줘야 되는 게 결국 꾸준히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몇 년간 봤던 신문을 보게 되면은요, 재건축, 재개발, 지연, 분양가 때문에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다. 그러면 진행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빌라 그 전세 사기 문제, 뭐 이런 것들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빌라 전세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느냐? 빌라가 공급 자체가 아예 줄어든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중에 빌라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비아파트 부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비아파트 쪽에서 보통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요, 비아파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받쳐줬단 말이에요. 특히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돈 없는 분들은 빌라에서 받아줬는데 그 빌라가 없대요. 그게 심각한 거죠. 그게 몇 년간에 걸쳐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과거와 확실히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전세가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직전장의 그 시장의 침체장, 그리고 이제 상승장이 돌아오는 그 시점, 2013, 14년 요때쯤 그 서울 수도권 시장을 보게 되면 그때의 서울 수도권 시장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보게 되면 약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60%에 육박을 해요. 근데 60%라고 하는 이 퍼센테지는요, 과거에 20년 전쯤에는 집값 상승의 신호라고 봤던 퍼센테지예요. 60% 정도가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0, 30년 전에 있었던 부동산 관련 책에 보게 되면 전세가율이 60%가 넘어가게 되면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정도로 이게 퍼센테지가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요즘에는 8, 90인데 그거는 지난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난장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다 80%다 이런 전세가율이 다들 질문이 요즘 뭐라고 하냐면 몇 퍼센트 돼야지 매매 가격이 오르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쓸데없는 질문인데 결국에는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은 60이든 80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전세가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매매 가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그 표현 자체에 약간 어폐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수도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분들은 보통 우리들이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갭충이라고 하죠. 근데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수도권에 메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전세가율 80%, 70, 80%가 넘는 시장에
질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경험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보면은 한 7, 80% 되는데 7, 80% 되는 게 아직 서울과 수도권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좋은 장,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 그런 쪽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움직이는 곳들이요. 별로 좋은 곳들이 아니에요. 매매 가격이 올라가긴 하겠죠. 네. 근데 우리 상승장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매매 가격이 어디부터 오르냐? 좋은 곳부터. A급부터 오르거든요. 근데 네. 그분 들어가시는 곳이 대부분 다 C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붙은 데가 그럼 그렇게 붙었다는 얘기는 매매가가 별로 안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C급지라는 얘기거든요. C급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상승장이 왔을 때 집값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저는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수영 잘하는 애가 뛰어든 거랑 다름이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죽어요. 왜 그러냐면 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네.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들을 뽐낼 수 있는 것들은요, 수영장에서 가능한 거예요.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파도가 잔잔해지거나 내가 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네. 근데 그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규제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세금은 왕창 때리고 있지, 쉽게 말하면 파도가 치고 있어서 네. 나한테 그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좋은 시장이 아닌데 네. 거기서 내가 그걸 이겨내고 돈을 벌겠다? 네. 끝내 이 길이라 뭐 상록순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은 내가 노력한다고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노력과 시장의 분위기와 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맞았을 때 흔히 말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의 그 자기개발적인 발언들 있죠. 네. 우리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발언을 하신 분 중에 성공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하신 분만 보고 돌아가신 분은 못 본 거예요. 아. 돌아가신 분들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분들만 보는데 시장의 모습은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뛰어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흔히 말하는 정답은 갭 투자 이렇게 되잖아요. 전세 가격이 상승한 시기에 맞는 해답이 만들어져야 돼요. 정답은 갭 투자가 아니라 해답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지방에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방이 좋을 수도 있고, 이 상황이 지금 보이느냔 말이죠. 안 보이니까 유튜브에서 저희가 하는 방송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는 관점으로도 아직은 안 보여요. 큰 방향성이 지금 아직 잡혀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봐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길게 좀 보고 들어간다, 시간적 여유도 많다, 그럼 간단해요. 전세 끼고요, 좋은 데 들어가세요. 좋은데. 예, 그 대신 문제가 그거잖아요. 갭이 상당히 크다. 예, 그러니까 또 하기 싫은 거거든요. 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제일 성공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좋기 때문에 별로 안 떨어지고, 좋기 때문에 올라가면 많이 오르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빨리 팔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맞죠.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낭패를 겪었던 사례나 이런 것들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여주는 지나고 나타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갭이거든요. 그 갭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갭 투자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갭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매매가를 밀어 올려서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게임인 거잖아요. 즉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곳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적은 데만 찾다 보니까 입지가 안 좋은 데를 가서 대체로 나중에는 역전세란 때문에 망했어요. 왜? 갭 적은 데로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다 전세를 내놔. 네. 근데 집 사는 사람들은 거기를 안 사고 좋은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갑자기 늘어버려요. 느니까 어떻게 돼? 전세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그걸로 돈을 좀 벌겠다라고 욕심을 크게 벌였던 분들은 다 역전세난 때문에 고생했었어요. 외곽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상승장의 속에 포함되어 있던 2017년, 18년, 19년 전까지, 하여튼 2016, 17, 18? 네. 요때가
상승이 시작이 됐던 시기지만 아주 노골적인 상승은 아니었거든요. 이때 그 이전에 유행했던 게 전세 갭 투자에 계속 빠졌던 분들이 그때 외곽지에 가가지고 역전세난으로 장렬히 전사들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르는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상승장 초반부란 말이에요. 뭐가 올라요? 강남부터 오르거나 서울부터 오르죠. 근데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가 오르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그 물건들 산 사람들은 많아. 그리고 그 물건도 다 전세를 내놓고 있어. 그러니 전세가 역전세난이 날 수밖에요. 근데 그 상황을 그 당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또 간혹가다는 지방에서 투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서울 수도권의 그 생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모르고 본인의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근데 이것들을 너무 설명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가버리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방은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지방에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성공하셨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다 보면 지방의 상승이 시작됐을 때 그거를 갭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그 멋모르고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서울 수도권에 들어왔다가 좀 낭패를 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큰 그림으로 갭 투자의 기본 원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아시는 게 더 맞는 거지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뭐 이런 걸 분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갭 적은 것부터 찾지 마라. 다 여러분들은 500, 1000, 2000 요것만 찾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런데 전부 다 집값이 오를 동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라면 알 거예요. 그러니 요즘 그분들이 맨날 고민하니까 고민해서 맨날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죄송한데 지금 제가 갭 적은 걸 찾아봤더니요. 지방인데 지방 요즘 안 좋거든요. 근데 지방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갭 적은 데를 찾다 보니까 지방만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고 난 다음에 오르는 거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었잖아요. 즉 입지가 좋은 곳부터 오르는데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 입지가 좋은 데를 따져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갭 적은 데가 아니라 역시 그것도 내 돈에 맞는 곳 중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오를 때 그리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움직였던 시기에 어떤 식으로 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움직였는지를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이랑 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과 행동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때도 교통망 따져서 움직였을 것이고 지금도 출퇴근 때문에 교통망 따질 거 아니에요. 그때랑 지금이랑은 뭐 조선시대와 갑자기 지금 현재 시대랑 이런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입지 괜찮은 곳 찾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찾아야죠. 다음 단계를 찾아서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B급지를 못하면 C급지잖아요. 근데 A, B, C급지를 아까 제가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은 서울의 C급지가 C급지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A급지죠. 수요가 많은 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의 C급지인 거지 세상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면 그건 B급지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자꾸 세상을 내 머릿속에 있는 기준대로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려니까 투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잖아요. 아까 뭐 서울, 신축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다 서울 오고 싶어서 안 다니는데 서울의 외곽이라는 거는 강남하고 비교해서 외곽인 거지. 경기도랑 비교하게 되면 나름대로 중심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극단적인 비교겠지만 안산 시흥에 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관구 어디가 나요? 금관구가 낫지 않아요?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요 부동산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살아온 기준이에요. 부동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죠. 부동산에 맞춰서 생각하면 입지가 서울로 진입하기 좋고 아니면 서울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내 기준으로는 C급지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그게 A급지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주구장창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뭐 모두 안 좋고 뭐 공기도 안 좋고 모두 안 좋고 하지만 누군가는 출퇴근이나 이런 걸 위해서 서울을 금관구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수십만이에요. 왜 그 수요를 갖다 무시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들이 지금 공격적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환경 자체가 다주택자들을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바닷가에 파도 치는 상황인 거예요. 바닷가에 파도 치는 상황이 앞으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파도 치는 상황밖에 없다. 네. 그렇진 않거든요. 네. 아, 그러면 그때는 조금 밖에서 준비 운동 하다가 파도가 멈추고 잔잔해지면 그때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투자라는 것들을 이래저래 기다리기도 해보고 뭐도 해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간 금방 가고요.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냥 지금 내가 애가 다른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런 유튜브 보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어디 할지를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시장이 지금 환경이 안 받아 죽었는데 네. 시장에 판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 그때 많이 벌면 되잖아요. 네. 제가 그냥 처음 제가 투자를 했던 시기부터 말하면 지금이 한 27년 차예요. 네. 27년 차로 27년 차를 경험했던 동안 단 한 번도 마지막 기회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였어요, 항상. 네. 그게 뭘까요? 설레발이죠. 해보니까 네. 그 기회는 거의 한 20, 30년 동안에 네. 엄청난 기회는 한 3, 4번 와요. 뭐 좀 길게 잡아도 좀 많이 잡아봤자 한 4, 5번 정도 네. 엄청나게 나한테 올 좋은 기회. 근데 왜 그분들은 항상 보면 그렇게 뛰어나게 항상 마지막 기회로 좋은 기회만 보일까요? 전 그것도 의문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안 받쳐주고 있는데 네. 마지막 기회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 가장 좋은 기회는요. 나도 투자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장, 다시 말해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판 만들어줄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이 그 판이냐고요. 당장 서울 수도권이 오르니까 DSR 규제 연기 부분을 9월로 연기하려고 했다가 가계부채 무슨 대책 만들 것처럼 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그러면 정부가 지금 사라고 하는 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파도를 거스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엄청나게 최절정의 무협지에서 말하는 초절정의 고수가 아닌 이상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